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완연한 가을 공기로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2에서 14도로 출발해 선선함을 넘어 쌀쌀함이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 쉽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지만 한낮엔 아직 더운 기온이 남아있는 만큼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9월 셋째 주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환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한 가운데 지난 추석 연휴에 정부는 응급실 대란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 의료원이 의료진을 추가로 채용하고 그동안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했던 신경과와 신경외과 진료를 23일과 30일부터 차례로 재개합니다. 그동안 영월 의료원 신경외과는 2018년 4월, 신경과는 지난해 3월 공중보건이 전역 이후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는데 이번 채용을 계기로 공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했습니다. 원주시는 대상자를 발굴해 원주 연세대 산학협력단의 문화활동을 연계하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원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정리수납교육과 서비스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학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학생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653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40개 의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재적 인원 19,374명 가운데 3.4%에 불과한 셈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3회에 걸쳐 청년 재테크 교육을 운영하는데요. 청년 주간을 맞아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이라고요. 이 청년 주간을 맞아 준비된 원주시 청년 재테크 교육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인데요. 네. 청년 발전과 청년 지원,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해진 날로 청년의 날이 있는 한 주는 청년 주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원주시에서는 이번 청년 주간을 맞아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 재테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또 반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과 또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내일인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3일간 3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등 전문가가 재테크 교육 강의를 통해서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치고 또 바르게 자산을 형성해서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진행합니다. 작년 교육에 400명 이상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진 만큼 이번 교육도 알찬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김태현 청년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재테크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420명의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자 대부분들이 최근 청년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문가 강의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정보 및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년 39세까지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포함한 청년들이 자산 관리 및 재테크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청년들이 안정적인 재테크를 위해 내년에도 청년 재테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테크 교육이 3일 동안 진행이 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내일과 모레 1회와 2회 교육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회는 머니 트레이너로 불리는 김경필 강사가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라는 주제로 소비 습관 고치기, 또 자산 모으기를 비롯해서 단계별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2회는 방송인 황현희 씨의 강의로 용기 있는 기회주의 자가 부를 얻는다는 주제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돈과 소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이 준비됐는데요. 1회와 2회 강의는 저녁 7시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고요. 26일 목요일 강의는 오후 4시 강릉 원주대학교 학생복지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염규현 양효걸 강사가 AI 시대의 위기에 강한 청년 재테크라는 주제로 AI 시대의 인플레이션 또 고금리와 관련해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전체 모두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나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주간을 맞아서 이 재테크 교육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부스도 운영이 됐는데요. 이 부스에서 원주시 청년 모임인 청년 네트워크 회장에게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원주시가 받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의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원주시가 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거 알리려고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그 청년들의 그 진로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기업에서 왜 인턴십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홍보 겸 해서 청년 주간에 저희가 시청에서 단 이틀 나와봤습니다. 이 시의 유휴 공간에다가 청년들이 외식을 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여기서도 테스팅도 하고 아니면 인큐베이팅도 하고 아니면 교육도 받고, 지금 모집도 하고 있고 원래 같이 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도 있거든요. 네, 앞서 소개해 주신 그 강의 주제,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저도 가고 싶어지네요. 청년 주간을 맞아서 원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홍보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끝으로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원주시 청년센터의 지원책도 알려주실까요? 네, 내일부터 3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청년 재테크 교육 외에도 또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상시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관내 면접 보는 청년을 위해서 면접 정장 대여와 활동비 지원, 또 취업 대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이뤄집니다. 다양한 취업과 창업 관련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니 청년 주간을 맞아서 또 필요한 정책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강의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네요. 청년 주간을 맞아 원주시에 준비된 청년 지원 프로그램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의정 갈등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고, 병원에 남아있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은 지금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 의정 갈등 현실 짚어보죠.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김영석 대외협력 부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결국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올해 이제 2월 6일 날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의대 증원 2,000명과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한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네. 사실 2020년이죠. 그때도 그 의사수 부족 문제라든가 공공의대 설립 같은 문제 때문에 의대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휴학을 하고 또 파업을 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최대집 부협회장이 지금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의사수 부족 문제라든가 공공의대 설립 같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덮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20년 9월 4일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전공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그런 어떤 추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합의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오다 이번에 2월 달에 이런 2,000명이라는 무리한 의대 그 증원 숫자 발표와 또 필수 의료라는 그런 내용도 잘 보면 저희들은 이제 썩은 사과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이게 내용을 보면 수가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뭔가 이제 규제와 규율이 좀 강한 그런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그 맥락에서 학생과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휴학 및 또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돼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에서 진료유지 명령, 또 의사면허 정지 처분 등 정부가 강하게 압박해 오니까 전공 선생님들이 돌아가기 어려웠던 거고, 현재도 그런 그 숫자에 매몰된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2025학년 증원 백지화라는 게 이미 수시 지원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네. 관련해서 좀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뭐 수시 접수가 9월 6일 날 이제 시작됐고 13일 날 이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내년도 의대 증원 신청한 거 보면은 강원도 안에 이제 4개 의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 두고 한림대하고 강원대가 있고요. 또 원주에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가 있고 또 강릉에는 카톨릭 강동대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한림대는 이제 내년에 24명 증원하고 또 강원대는 또 당초 증원분의 한 50%만 반영해서 42명을 늘려서 91명을 모집했고요. 연세대 또 미래 캠퍼스는 7명 중에서 각각 100명씩 이게 증원이 되고, 강릉 같은 경우는 카톨릭 강동대학교가 또 그 51명 증원해서 이런 식으로 당초 이제 267명이었던 정원에서 124명이나 증원되니까 거의 한 60% 넘게 증원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91명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지금도 기초라든가 이 학생들 가르치는 의대 교수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무리하게 증원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교육이 불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국민들이 좀 아시고 이거를 좀 증원을 좀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하지만 네. 지난 8일에 정부 입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는데요. 네,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은 지난 8일에 정부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가 이제 상급 연차로 올라가도록 지원을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 없게 지원하겠다고 그 사실상 수련 공백을 없던 일로 해주기로 밝혔거든요.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 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네, 코로나는 이제 호흡기 질환인데 그와 상관없는 뭐 신경외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뭐 예방의학이라든가 이런 그가 전공의 선생님들 보고 코로나19 그 진료를 좀 해라. 그러면은 니네 그런 수련이나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전문의 자격증을 줄게. 이런 제안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각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비인후과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 연차에 뭐 기수술을 배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코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배운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그 순차적인 그런 단계를 갖춰서 자격증을 받을 것이고, 또 뭐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뭐 척추 수술이라든가 뭐 뇌신경 질환에 대한 진료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밟아서 우리가 어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나의 전문의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여받아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학생이든 전공이든 교육도 안 받고 그다음에 뭐 수련 없이 이렇게 연차를 올려주고 또 전문의 자격증 시험도 없이 이렇게 하게 해준다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의사 선생님이나 또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실까 이게 반문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현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온다 하더라도 의료계에서는 이거는 뭐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정부 입장이야 뭐 병원을 이탈했던 거에 대한 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수련 과정을 안 거치고 전문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 있었던 그런 교육기간이라든가 수련기간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로 지금 넘겨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는데, 과연 이제 학생들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년에 이게 복귀를 할 것인지 또 수업에 참여를 할 것인지는 제가 이제 쭉 만나본 선생님들 얘기로는 내년에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그 암울한 얘기들을 하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이걸 백지화하라는 주장이고 정부 여당은 2026학년도부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중간 어디쯤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볼 여지는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의정 협의체 통해서 이제 또 얘기한 중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근데 이제 25학년도는 빼고 26학년도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일단 조건이 26년도에 증원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5학년도에 그러면 학생들 지금 증원을 해가지고 총 숫자가 7,500명이나 되게 되는데 그 수업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건 25학년도는 증원을 하고 26년도부터 이야기하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한의대생들이 약사들에게 한약사 면허주는 거에 반발해서 93년도하고 97년도에 집단 유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수능 한 달 전인가 교육부에서 정원을 30%로 이제 자율로 이제 각 대학마다 좀 해서 좀 적게 뽑게 한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증원을 꼭 해야겠다 그러면 그 숫자를 조정한다거나, 물론 증원을 그런 의대 증원 숫자를 논의할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감축해서 뽑아야 될 그런 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환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자긍심 대신에 안타깝게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기도 한 상황인데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실은 좀 어떤가요, 지금? 네, 이제 제가 여기 원주시 의사회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이제 의대생들과 전공의생들 이제 밥도 좀 사주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 이런 소명감을 갖고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라는 상태고요.
근데 또 이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학생들 과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달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좀 여유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또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의과대학을 또 다시 진학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아니면 아예 그 의과 공부를 떠나가지고 다른 과를 전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전공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군대를,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간다거나 또 학생들처럼 뭐 배달 일이나 뭐 카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한다거나, 지금 이제 그 면허 정지 구고에 대해서 어떤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병원에 재취업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상황을 쭉 보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의대 공부가 만만치가 않은데 1분 1초가 아까운 그런 시기거든요. 그럼 공부를 해야 되고 있을 그런 학생들이고, 또 이 전공의 선생님들은 대학병원에서 뭐 응급실, 또 수술실, 또 뭐 중환자실, 또 이런 뭐 감염, 뭐 결핵 이런 거 보던 그런 환자 돌보던 이런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못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돌보던 장기 그런 환자들이라든가 뭐 뇌수술하고 뇌사상처 따지고 뭐 그런 환자 보던 선생님들이 그 환자 생각해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 이런 돌아갈 상황이 못 되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한 거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 일단 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의료 대란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붕괴, 마비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뭐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을 좀 줄어드는 거는 뭐 어떤 전체적인 의료계 상황에서 보면 좀 줄어드는 게 맞긴 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아이가 만약 밤에 막 열나고 심하게 기침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응급실을 방문해서 좀 진료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는 그랬죠. 뭐 박민수 차관이 말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그런데 그거는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뭐 이렇게 마비가 오는 뇌경색 환자라든가 초기에는 다 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전화상 통해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경증이다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선 오지 말아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오늘도 이제 안 아프고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이다. 환자들이, 국민들이 오늘 안 아팠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현실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응급실 의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매일 12시간씩 일했다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일부 의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전공의가 떠나자 남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병원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강원대병원을 비롯해서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부가 군의관 250명을 파견했었잖아요. 네, 저도 뉴스로 접했습니다. 예. 네, 근데 스스로 모두 병원을 떠난 상태인 거죠? 대부분 몇 분 이제 응급의학을 전공하거나 한두 분 선생님들은 계신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근무들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의료는 좀 아셔야 될 게 그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든가 의료기사라든가 또 접수를 받는 분들이라든가 응급실 구급대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장비도 익숙하지 않고 또 팀 간의 소통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환자를 진료보고 처치한다고 하면 네. 그게 사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 쌤이나 공중보건 쌤들이 아무리 파견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익히고 교육하는 데만 또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예. 이게 땜질식으로 이 선생님들 그냥 보낸다고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우려스럽게
그지없네요. 네. 예. 이런 가운데 강원대학교 병원이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게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응급실 하면은 보통 24시간 진료가 되는 거로 알아야 될 텐데 왜 이게 진료가 안 되냐면 이번에 그 강원도 이제 외상 번역 응급센터죠. 강원대학교 응급실이. 네. 그런데 이제 5분 계시는데 5분 이상 되면은 우리가 외상 번역 응급센터를 할 수 있게 좀 자격 부여하는데 두 분께서 이제 너무 이제 번아웃이 되다 보니까 휴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그 3분 선생님들이 야간 진료까지 다 맡을 수도 없고 또 이분들이 만약 무리해서 교수님들이 야간까지 진료를 한다 하더라도 배후에 이제 각 특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예.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분들도 뭐 낮에 뭐 드레싱부터 뭐 환자 차트 오도나 뭐 처치나 수술 이런 거 낮에 다 하는데 밤에까지 그런 배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침 뭐 9시부터 네, 부회장님. 9시까지. 네,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각에선 뭐 정부와 소통도 부족하지만 의료 집단도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모쪼록 예. 응급실 뺑뺑이로 선의의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사회 김명석 대외협력 부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